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워크숍 사회를 맡은 서울시 도시계획과 신속통합계획 1팀장 심소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신속통합계획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신속통합계획에 참여하고 계신 전문가분들과 또 도시계획위원분들,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 신속통합계획의 추진 현황 공유를 통해서 서울시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영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작년 5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전면 도입된 이래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워크숍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건축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도시 주택정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 덕분에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의 도시 주택정책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관행적인 탑다운 방식의 행정이 아니라 서울시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민간 개발 사업의 조력자로서 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합니다. 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한 이 시기에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도시의 미래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워크숍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의 변화 속에서 신속통합기획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그동안 참여해 오신 전문가분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일부 순서로 서울의 도시개발 흐름과 신속통합계획 도입 취지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입니다. 발제 순서는 개발의 흐름과 정책 과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방식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왜 추진하게 됐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아마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합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이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공감대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960년대 제가 태어나던 즈음인 것 같은데 서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60년대의 인구가 240만에서 500만으로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과거 손영국 선생님이 쓰신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 보면 그 당시에 치열한 전쟁이었다. 1년에 30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를 하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때는 정말 엄청난 힘든 과정이었다라는 그 글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에는 아무래도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토지개혁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구시가지에서 시외곽으로 확산이 되고 인구도 90년대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증가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1960년대 초기에 이제 아파트, 저희가 알고 있는 와우 아파트라든지 낙원상가, 세운상가, 힐탑 아파트 등 최초의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일부 좀 건립이 되면서 도시에 대한 발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대는 이제 조금 더 맨션형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추진이 됐었습니다. 1971년도에 한강 맨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 아마 이런 아파트들이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의 대상지이고, 또 앞으로도 어떤 절차가 진행됨에 있어서 신속통합계획이 안착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지역에서 아마 신속통합계획의 어떤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년대는 이제 그러한 것과 더불어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73년도에 반포주공이 생겼고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77년도에 이제 건립이 돼서 소가 경대학을 하는 뒤에 아파트가 있는 저희가 여러 번 보셨던 어떤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는 이제 아마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최초의 이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했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서면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목동 택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했었고, 상계 택지, 하계 택지, 개포 택지, 고덕 택지 등 이러한 것들이 80년대에 저희가 도시의 어떤 형성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이 이제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현재의 저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재개발과 재정비,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지금 쏟아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토지교육 정리를 넘어서 택지개발, 1, 2, 3기 신도시를 거쳐서 주택을 무한히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욕망과 어떠한 가격 폭등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현재도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환수가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2002년에 뉴타운 시범 사업을 했었고, 여기 계신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에서 MP라는 이런 걸로 참여하셨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 합리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는 성공했지만, 단추에 보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 다 그걸 소화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반 이상의 지역들이 정비사업을 마무리되지 못하고 구역 해제에 대한 것을 봤었던 어떤 그런 아픈 기억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이제 그 당시 정비 예정구역, 우리가 말한 이제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돼서 또 2010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는 정비 예정구역을 선정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주민이 제안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금호동, 옥수동 쪽 지역은 상당히 이제 교육적 이제 관리가 됐습니다만은 지역적으로 파편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생활권 단위의 어떤 조적 특성에 대한 반영이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어떤 반성과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 이후에서 저희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일대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이후에 주택에 대한 재개발과 관련돼서는 일종 주거 정비 지수제라고 하는 새로운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를 추진해서 했습니다만은 15년 이후 이러한 지수제가 도입된 이후에 2021년까지 상당히 절차가 이런 것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신규에 대한 재개발 구역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진행되지 못하고 오세훈 시장 들어오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뭔가 실현성이 떨어지는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현재 어떤 집가 앙등의 어떤 토지가 주택 가격 앙등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시기들이 이제 점차 이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강변을 중심으로 반포, 여의도, 압구정, 잠실은 일부는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 잠실 5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 봄에 저희가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신청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또 어려운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재건축, 80년대 대부분 진행되었던 목동 상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행이 돼가면서 재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안전진단에 대한 해제가 풀린다라고 하면 본물 쏟아지는 시에 아마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이고 관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에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위한 틀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일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은 곧 정비 사업이 시작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기 조정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기존 현행 정비 방식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좀 더 공공의 어떤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러한 것들의 최일선에서 계획을 이제 참여하실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019년서부터 저희 도시계획부에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립을 했었습니다. 각종 이제 정비계획 내지는 서울 플랜이 완성이 됐고, 2018년 생활권 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주민들이 어떠한 큰 틀에 대한 계획들 없이 지역적 단위로 정비계획에 대한 것들을 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다 보면 도시계획위원님들은 주변과의 어떤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안들이 너무 이기적인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안이 많이 이제 표류하고 좌초되고 다시 이제 수정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도 있는 것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서울시에서는 사전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도시계획 분야와 역사문화 분야, 건축계획 분야, 지역적 맥락, 미래까지 감안을 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너무 엄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설령 어렵게 정비계획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들이 좀 더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다 보니 사업이 위원회도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 건설까지 가는 데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들도 이제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사전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을 이제 약간 개명을 하면서 계획에 대한 틀거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러한 장명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국토부에서 8.4대책, 2.4대책을 하면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희는 당연히 이제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공익적 판단을 통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이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돼서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어떤 사익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 공공이라고 한 공공기획의 공공을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흡사 공공에서 모든 사업들을 SH나 LH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오금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라든지 이렇게 좀 일부 이 사업 체계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오셔서 네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하고 통합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개념으로 네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고 작년 9월에 저희가 8, 9월 정도에 네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 신림 1구역서부터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전 공공기획제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한 도시관리를 가겠다. 그 다음에 계획적 정합사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신속하게 가기 위한 절차 간소화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담았고요. 주민의 어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체제의 개념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틀거리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무엇보다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떤 개념적 정의로 설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지원계획, 저희가 이제 별칭으로는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고 있지만, 도정법상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지원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명문화가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된 것은 정비사업계획에 있어서의 큰 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일부 주변 지역의 맥락 속에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부분들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특히 사업 절차와 시위에 대한 간소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주요한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의 공공기획에서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5 도시기본계획, 도시환경기본계획의 정비지원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는 좀 더 유연한 계획들을 가겠다. 한강변의 35층이라든지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좀 전문가들이 어떤 계획적 관점에서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는 35층이 연연하지 않고 필요하면 50층, 60층까지 간다 하더라도 높일 땐 높이고 낮출 땐 좀 낮춰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계획 결정, 그다음에 건축적인 디자인과 관련돼서도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보다는 좀 더 지역 맥락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시연이 가능하도록 할 때 제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종 7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종전에 저희가 2003년에 주거지역 세분화 이후에 서울시만 2종 7층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좀 난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목적은 구릉지 주변이라든지 저층 주거지를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2종 7층이라는 것을 꿋꿋하게 20년 가까이 지켜왔습니다만은 공공의 어떠한 2종 7층인 지역에 대한 공공 지원 없이 기존 주택들은 점점 낙후가 돼가고 정비수법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과연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부족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구릉지가 아닌 일반 저층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할 경우에 좀 더 유연하게 가도록 저희가 2종 7층 지역도 과감하게 2종이라는 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용적률 체계도 이제 바꾼 바 있습니다. 과거에 아마 신문에 여러 번 나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35층 규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파격적으로 제시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특히나 건축 일선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단지 배치의 획일성을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의 다양한 어떠한 창의성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공청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요 35층에 대한 기준은 이제 풀고 위원회에서 좀 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아파트는 고밀복합 유도를 하겠다. 오늘 오기 전에 보니까 보도자료에 역세권 아파트와 관련돼서는 컴팩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적 여건이 필요한 지역들은 약간 고밀화를 통해서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겠다라는 계획들이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지역에 대한 정비에 대한 방안들도 하나하나 저희가 실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공공시설의 어떤 입지적 활용들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입지적 연결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사익을 극대화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터부시하고 적극적인 어떤 이런 도입에 대한 부분들 반대 의견을 했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시설이 어떤 입지적 활용을 통해서 사회권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도 과감히 지역적 특성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공공기회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은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관행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을 설치하다 보니 과연 그 설치하는 도로와 공원이 누구를 위한 공원이고 누구를 위한 도로냐, 결국 그 단지를 위한 진출인도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 그러한 것들은 필요한 주민의 어떤 SOC 시설로서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공공기여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공공기여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국토부에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해서 조금씩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통합 계획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수립 과정과 그다음에 위원회 이후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절반 이상으로 줄이기 위해서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서 수립된 안건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시계획위원이 지금 30분 정도 돼 있습니다만 9분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양 빌라라든지 1005 3-2 같은 경우에는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안건을 처리하고 해서 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과 환경 등 이건 주택실조에서도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요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를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국이나 주택부에서 계속 요구를 하지만 교통 관련된 부서와 환경영향학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저항도 있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인 이해 설득을 통해서 통합시민에 대한 부분들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아마 국토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전국화하는 어떠한 것을 법령을 뒷받침하게 한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 결정 과정과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기간을 좀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신속통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좀 더 혁신적인 디자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승주 교수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이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신속하고 절차를 빨리 해주겠지만 어떤 5가지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5가지 5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단지 배치에 있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유형을 도입한다든지 수변 중심의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수민 중심 구조로서의 도시 공간을 만들고 경계를 허물고 감성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이 신속통합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는 저희 도시계획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전남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참여해 주신 도시계획위원님들, 건축위원님들, 건축 분야 전문가들 인력 풀과 관련돼서 공동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내세우는 모토는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이제 원칙에 대해서 하는 하나의 통합된 기획을 신속통합기획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웠고 저희가 이러한 신속통합기획의 목적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밑그림을 만드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서울시 주거정비과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민구입니다. 앞에서 우리 조남준 과장이 60년대 그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에 그 도시계획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신통기획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거가 아니고 좀 더 실무 입장에서 저희 도시계획, 신통계획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같이 앞에 계신 위원님들과 좀 이렇게 공유하고 저희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인데 신속통합기획 추진 배경은 우리 조남준 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 2년 전으로 좀 되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07년서부터 17년까지 약 9%밖에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2017년서부터 21년 그 5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한 45%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혼선이 있었고 그 원인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급감할 우려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또 굉장히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아울러가지고 저금리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몰려있는 가운데 그 매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택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결국은 최종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이렇게 주택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 공급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은 상당히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03년도서부터 2011년까지 평균적으로 한 14개 구역, 한 해에 한 14개 구역 정도 구역 지정이 되고 있었는데요. 2012년 뉴타운 해제가 되고 나서 저희가 신중하게 구역 지정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주거정비지수를 2015년도에 마련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정비구역이 하나도 지정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를 만회하는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재개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고요. 어려운 구역 지정 요건들, 주거정비 질서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까지 5년 이상 장기간 소요가 되고 있었고요.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해제 지역을 다시 재추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재추진이 상당히 좀 미온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간단히 보시겠지만 사실 이때 분위기는 굉장히 주택 시장에 있어서 위기였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서 잠깐 봤는데 보통 위기는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좀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위기는 그냥 위기일 뿐이다.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사인 곡선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윗부분에 갈 때는 호황이고 내려갈 때는 이제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기의 국면에 닥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20-30% 회사는 굉장히 평상시 규모 이하 확 쪼그라들면서 심지어는 없어지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 한 50-60% 회사는 그냥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호황일 때는 조금 덩치가 커졌다가 이렇게 불황일 때는 또 덩치가 작아지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회사가 있고요. 근데 한두 개 회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제가 이제 위기라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게 저는 나름대로 쇼트트랙 있지 않습니까? 스피드 스케이트 쇼트트랙 보면은 직선주로를 쫙 달리다가 곡선주로를 딱 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주로는 호황이라고 보고 곡선주로에 딱 돌아서는 순간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위기 순간에 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선수는 이렇게 넘어져서 밖으로 튕겨나가고 또 그 안에서 곡선주로에 있는 그 위기 순간에 찬스를 잘 잡아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신통 기획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스피드 스케이팅의 곡선 주부에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향을 좀 마련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택 공급 로드맵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비전 2030에 따르면 30년간 연간 5만 원, 총 50만 원 공급을 발표했고요. 또 이거에 따른 또 주택 시행 방안으로서 4가지 정도 크게 중요한 저희 정책을 저희가 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인데 첫 번째 방안으로서는 21년 6월에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정비 수재 폐지, 신속통합 계획을 도입을 한다. 그다음 2종 7층 규제 완화, 매년 공모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1년 8월 달에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요 6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뒷받침을 위해서 2025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작년 말에 2021 주택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했는데요. 총 102곳이 접수를 했고 후보지 21곳을 선정을 해서 현재 신통 계획을 합의해서 준비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4대1 경쟁률에서 있고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 장기 소요되는 것보다는 주택 공급 기간을 좀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되고요. 구역 지정 전에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는 저희가 신속통합 계획을 통해서 한 5년 걸리던 거를 3년 정도 단축해서 2년 안에 구적 지정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인가 심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합 직접 설립을 통해서 추진 과정을 안 거치고 조합 직접 설립을 통해서 2년 정도, 그 다음에 교통, 건축, 환경 심의를 한 과정을 거쳐서 함으로 해가지고 1년 정도 단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형 하나입니다. 신속통합계획 완료를 8곳을 했고요. 재개발은 6곳, 재건축은 2곳을 완료했습니다. 재개발 6곳 중에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난 곳은 3곳이 되겠고요. 구역 지정 완료가 된 곳은 2곳이 지금 재건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8개 신통계획을 완료를 했는데, 걸리는 기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속통합계획이 그 규모 또는 그 위치, 지역적 특성에 따라가지고 최소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걸리고 있고요. 구역 지정하는데도 마찬가지 3에서 9개월, 사업시행까지는 4에서 12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신속통합계획이 약 9개월 걸리고 있고요. 정비구역 지정까지 5.5개월, 사업시행까지 약 8개월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이렇게 신속히 추진하고자 저희가 이제 신속통합계획하고 정비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주로 이제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실현을 하고 있고요. 신통계획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에서 계량계획을 마련을 하면 그 계략계획안에 대해서 신통기획 자문회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통기획 자문회의를 받고 거기서 신통계획 수립이 되면 그것을 다시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서로 상호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연락공고, 도시계획 심의, 구역지정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까지 신통계획을 마련을 하고 내년까지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체별 역할을 설정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서별 칸막이를 완전히 없애고 신통계획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주체별 역할을 설정을 했는데요. 자치구 주관부서에서는 그 주민참여단 부서 계략계획안을 마련하고요. 정비계획 위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신속통합기획과를 선정을 하고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서 신속통합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가운데 보시면 사과편이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저희 주거 정비과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요 양쪽 구청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후보지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 및 사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렇게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코디 파견, 주민학교 운영 이걸 하고 있어서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일체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는 건 물론이고요. 그 신통기획과 서울시 자치구,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된 신속통합 원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 부문이 있고요. 워킹그룹, 신속통합기획과를 포함한 워킹그룹,
그다음에 도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자문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구 우리 주거정비과를 포함해서 사업주管부서에서도 그 뒤에 그 유연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주체이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단도 모집을 해서 그분들 의견들도 꾸준히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거는 정해진 건 없지만 그때그때 이렇게 요구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입니다. 원팀의 또 하나 축인데 그 자치구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국장회의를 한번 열어서 이 신통계획이 어떤 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무자 교육은 올해 2월하고 6월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한 자치구 공무원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신통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여러 우리 신통계획관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신통계획이 잘 되었을 때 공공의 이익과 사업성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또 그 한 축이 또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여기에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단을 올 2월 달에 공개 모집을 했고요. 또 주민참여단들을 설명할 수 있고 조정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도 각 구역별로 2명씩 파견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고 이 정비 사업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학교를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신통계획 관련해서 자치구 8곳에서 교육을 했고 한 206명 정도 주민들이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수강을 하고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속통합계획과의 역할, 참 제가 이렇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룬 합리적 토지 이용 및 밀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계획, 건축계획 설계를 통한 도시건축 통합 기본구상을 마련을 해서 그래서 구역 지정까지 이렇게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신속통합계획과의 역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요. 저희 신통계획관님들이 대안으로서 저희 신통기획을 좀 이끌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 드리고 작은 말씀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순서 첫 번째로는 그 신속통합계획의 발전 방향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도시계획 상임계획과장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 상임과장 김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스템이라는 게 2반이랑 결정이 분리되어 있고 그 2반도 22구 구청에서 각각 하게 되고 더군다나 22구 구청장이 또 하는 게 아니라 주민제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또 하는 것이고 또 결정된다 한들 도시계획이나 건축에서 치열하게 검토해서 결정한다 한들 나중에 구청에서 인허가 단계에서 또 경량명령으로 다 바꿔버리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그런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안 나오고 전혀 다른 모습의 물건이 시종적으로 들어서는 게 그간 20년, 30년간의 경험이었던 걸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결과적으로 이거는 공권의 문제랑 책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공공이 조금 더 책임성을 다하는 구조로 가봐야겠다 해서 이 도시건축 혁신과 이 신통계획이 발전된 상황인 거고요. 아마도 다 NP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합동재개발 만드신 선배님, 그 다음에 뉴타운 만드신 선배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얻은 것과 다 비슷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거 하시면서.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동안에 좋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다 교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더해서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정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흐름과 그 다음에 그것을 위원회랑 결부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거는 이미 설명됐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발제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전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안은 2002년 이제 도시정비법 제정이라고 봤습니다. 합동재개발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 왔다가 사실은 재건축은 아시겠지만 민간 영역이었다가 이때부터 이제 공공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상황이 예정구역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죠. 근데 예정구역은 단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이제 법이나 우리 한계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도로나 공원 중심으로서만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민간 제한으로 들어오는 이 정비구역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에 아무도 개입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제한할 때까지 그대로 오는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민원을 장기 민원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사안들을 모아서 아시겠지만 뉴타운 출구 전략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사실은 지금도 저는 뉴타운이 제일 좋았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뉴타운도 아시겠지만 재정비 촉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촉진을 해야 되는 건데 촉진을 하는 결과가 가장 빨리 촉진한 왕십리 뉴타운이 15년 걸렸습니다. 준공하는데. 근데 오래 걸렸다고 하지만은 그 대단지를 4개의 단지를 15년이 걸렸으면 굉장히 촉진을 한 거였죠. 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선배님들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동의도 안 되고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사업 추진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2008년 전체 세계적인 이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안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론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MP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아주 혁신적으로 했지만은 이 MP도 일회성이었고 더군다나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도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에 있어서 건축과 도시의 관점차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속되지 못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개선한 사례들이 이 신규 주거 정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동의율을 가장 기초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정량지구에서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면은 사업 자체가 안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예정구역이 없어진 상태에서 별도 경계가 없는데 주민을 집합시킬 구체가 없는 거죠.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시스템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두 번째 발제한 거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걸로 들은 사례가 0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통합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구역 지정 절차도 좋았는데 예정구역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라 좋았는데 그런 것들도 지역구역이나 주민 의견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조직을 역량을 키워서 전문 조직화 시키겠다 이걸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팀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중간의 시스템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계획 수립 지원도 시나 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구, 그 다음에 자치구, 그 다음에 주민, 더군다나 이 MP이랑 같이 어울러서 해야 되겠다. 같이 한꺼번에 원팀으로 가겠다는 게 이게 바로 요 세 가지가 그 말씀드렸던 초벌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초에서 사안들이 발전됐던 것이고요. 그 중간에 어떤 이제 저희가 공부가 필요했었냐면은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아시겠지만은 당시장 약의회 시스템에서는 위원회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해지나 또는 시장의 위험 부담을 걸거나 또는 뭐 그런 조력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고 의회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의회에서 이게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이나
그렇게 시장이 강한 나라에 대해서 사례를 좀 봤었습니다. 이 사례는 뭐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보시면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 사전 방향 설정 측면에서 이미 정리를 하고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같이 움직이는 상태였고요. 이게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도시 맥락이나 컨텍스트를 배려한 계획에서 우리나라는 없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시에는 이제 가장 메인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좀 더 특출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건축가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메인 파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관점을 했던 건 이 보스턴 사례가 관점이었었는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BPDA라는 특이한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자면 도시계획국이나 SH공사 이런 주택시로 합해놓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모든 사업을 사실상 끌고 가는데 거기에뿐만 아니라 P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마스터 매니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별로 담당을 해서 그것을 계속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통팀을 만들게 된 그 근간의 벤치마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구조죠. 토지등 소유자 다수가 조합이라는 형태로서 사실상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대부분은 이제 다 디벨로퍼가 토지를 규합해서 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계획하기 어려운 구조는 이반권 자체가 지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스턴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미국 대부분 그렇지만 시장이 이반을 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일반된 도시계획이나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반면에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도 사실상 민간에서 조합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라는 역할이 주로 이 계획을 조정하는, 실질적으로 이 디테일을 갖고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계속 여기가 이제 대내적인 공격에 또는 그러한 이제 지점에 있었던 것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라는 게 사실상 그 공청의 역할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 정리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도 아시다시피 공공예산하고 부동산 소유나 갈등 관계가, 특히 갈등 관계가 재미난 게 우리는 공공인과 주민 시행사가 이 둘 양자지만은 대부분은 공공과 시민이 붙어 있고 디벨로퍼랑 대립적인 관계가 되는 구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이게 특징이다. 그러면 이 특징에 따른 것을 통해서 외국에서 우리가 좀 배울 만한 사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관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 체계를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위원회가 제일 많이 운영되는 도시가 이제 뉴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아시겠지만은 이건 7months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상정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개월 만에 무조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 위원회가 불투명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문제가 있다. 뉴욕은 굉장히 잘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보통 이 사례를 이용하시는데, 사실은 숨겨진 것 중에 하나가 저 위에 BCP라는 게 도시계획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적격성 판단을 하는데 그 적격성 판단이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홈페이지 가보셔도 아시는 언리미티드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요 신통계획, 그 당시 도시가구 혁신을 이제 기획하면서 그 뉴욕에 출장 가서 부국장이랑 이제 면담하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기간 제한 없는데 이게 얼마나 제가 그것도 평생 어떻게 걸리냐 했더니 평균 2년 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장 뭐 7년, 8년 걸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공공이 계획 조정을 다 해오고 그것을 추인하는 형태로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 삼아서 이제 보시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이나 다음 차례 시카고나 전부 다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공청회 역할이나 주민 여론 수렴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수 불가결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시카고가 사실은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하게
그 위원회 운영도 좀 불투명하게 비공개적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공개하기 시작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전 미팅, DPD랑 사전 미팅을 다 해서 미리 정리되어 온 안건을 갖고 그 다음에 민간 제안이든지 공공의 시스템 사업이든지 위원회 시스템을 발표됩니다. 여기는 사실은 공개를 안 했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결부돼서 이제 위원회를 한 2년 전부터 오픈하기 시작했고요. 보시면 참고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란 역할을 보시면은 이제 뭐 미국만 봐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사전 검토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기준에 맞는 안이 들어와야지 그 다음부터 프로세스를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통 도시건축 시행과 신통 계획인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기획 단계, 자치구에서 수립한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사실상 사전 계획이 없고 있죠. 사전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련 부서에다 돌리는 거. 근데 그거는 수용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 공공이 사실상 거의 지원이 없고 계획 심의 단계가 위원회 심의인데 이때부터 이제 칼질이 시작되구나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사업 시행과 단계 때 결국은 이 칼질했던 거 다 경면 명령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들이 사실상 저는 이제 이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모양이다. 이게 누가 원해서거나 또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랑 그다음에 기존에 했었던 것들을 종합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과 공공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고 특히 이 시 내부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공공과 도시와 건축이 같이 협업해야 되는 구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면이 아니라 좀 약간 서로 철학이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모아서 일종의 의미가 멜팅 팟입니다. 여기서 그냥 다 녹여서 한번 가자. 서로 이제 반목하거나 관계성에서 서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녹여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서 이것을 만들어냈고요. 그 단계에서 1, 2, 3번까지 됐지만 4번은 그 당시에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을 하게 된 게 바로 사전 공공계획이랑 신통계획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4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주계과장께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신속통합이라는 게 신속은 정비계획 수립을 신속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시계획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 건축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위원회 30명 있거나 이전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최대한 사전 계획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리해서 수권 수위로 한 번에 보내버리고 특히 이분들이 여기에 다 같이 사전 협의에 들어오셔가지고 미리 정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건축 인허가 단계가 오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이런 단계를 하려면 3년 내지 2년 내지 3년, 4년이 걸립니다. 개별 사업으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은 도시 측면이 보시면 되겠고 통합은 건축 부분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통합해서 하는데 최근에 이것도 다 만들어놨고 통합도 관련 조례를 서울시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그제부터 신문지상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이제 통합 심의위원회를 구축했다는 게 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도시민들 저희가 그 사이에 얘기를 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분들이 똑같이 몇 가지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이 한 6가지 항목에 대한 우려사항 또는 궁금사항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었는데요. 먼저 전문가 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통계획 할 때는 이제 총괄건축관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때 막 거의 사정을 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호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셨고, 예. 그래서 그런 MP나 우리 도시계획국에 있는 전문주를 직접 확대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 신통계획에 대한 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도 제일 어려운 측면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단계에서는 주민 조직이라는 게 공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법적인 공적 조직이 없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청이 최대한 여기서 개입을 해서 주민에 대한 조직체나 또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주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회성 자문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고 위원회 심의 될 때까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될 때까지 변경 요인까지 계속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천호 같은 경우에도 이 대상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일대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공공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업성을 고려하는 그런 기획을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고시문에다가 정비계획 노소로 나눠가지고 경미한 변경으로 많이 바꾸기 어렵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참여했던 모든 MP 분들께서는 일종의 저희가 기획 실명제를 하자 해서 기획서에 성함이 이제 다 명시돼서 계속 관리되도록, 나중에 다른 공무원들이 이걸 봤을 때 이걸 누가 이 당시에 기획했고 이런 것을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설명드린 게 주민협의, 주민 전문가 참여,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정비계획 고시문 작성 기준 개정을 해가지고 건축계획 기본 구상을 담보토록 필요하다면, 전부 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줄었다는 건 설명드렸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고민되는 시점이 앞으로 2030년으로 거의 이제 60%의 단지가 정비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계속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좀 앞으로도 계속 고민되는 게 이 워크숍 통해서 누가 누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좀 도시나 건축이랑 같이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모여서 좀 고민을 같이 걸고자 또는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보시면은 가장 혁신은 제가 볼 때 도시계획국에서 이거 하는 게 더 혁신입니다. 진짜. 예전에는 도시계획국은 그냥 위원회 오면 그때 가서 이거 돼야 안 돼 이러고 있었는데, 사전부터 도시계획 요소를 정리를 하고 또는 필요하다면은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정비 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지금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여기가 계신 위원님들도 도시계획 위원분들 계시고 또 건축위원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시기가 어려웠을 텐데, 알제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도움이 됐고요. 다음은 제가 신속통합기획 주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도시계획과 신속통합기획팀장 신소입니다. 아마 사례를 보시는 게 제일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좀 내용이 길지만 사례를 몇 가지 찾아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의 결과물이 과연 뭐냐? 저희가 MP를 맡아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그 질문을 처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며 결과물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주셨는데, 저희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도시계획하고 건축계획의 통합된 계획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건축 단계에서 또 변경되는 것들이 계속 생기고, 또 도시계획, 도시계획만 또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예술성이나 이런 단지의 이런 창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현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 내용들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담기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능하게도 만드는 게 저희 신속통합계획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과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에는 기존 정비계획에서 담고 있는 토지용이라던가 밀도, 높이,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담는 것과 더불어서 건축계획의 큰 틀인 배치축, 봉행, 동선 이런 것들을 좀 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계획의 원칙과 방향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설계 원칙과 기본 구상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설계라는 게 기획 설계부터 기본 설계부터 실시 설계까지 너무나 그 뎁스들이 다양하고 또 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축가 분들 많이 계시지만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기본 설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획 설계라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 작동 가능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설계, 배치도 정도의 실현 가능한 기본 설계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과 건축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각 심의 단계에 있어서 민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침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 과정을 프로세스로서 관리하는 것들이 신속통합계획의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신속통합계획을 구성하는 원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문그룹은 여기 계신 도시계획위원님들, 건축위원님들, 또 환경, 교통,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을 그때그때 모셔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고요. 실무 워킹그룹은 여기 MP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하고 또 주관부서, 또 저희가 이제 건축 기본 설계는 MP 선생님들께서 직접 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MP 선생님들의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 기획 설계를 별도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건축 기획 설계랑 같이 해서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하게 되고, 또 주민 참여 그룹,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원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무엇이냐 봤을 때 저희 도시계획과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이 기획 전체를 총괄을 함과 동시에 대상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의 수립 원칙, 또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된다고 한다면 어떤 수준에서 조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 이 위원회 위원분들과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것들이 저희 신속통합기획 팀의 역할이고, 또 이제 시주관부서, 자치구 주관부서에서는 이것들을 받아서 또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기획을 자치구청으로 통보를 하고요. 자치구청에서 그거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시로 올리고, 이런 절차의 전 과정을 이제 여기 사업주관부서이신 주거정비과, 공동주택지원과, 재정비 촉진사업과에서 진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가 주관부서를 서포트하게 되고요. 또 우리 MP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에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기획 조정을 해주시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전문가 간의 의견도 서로 이제 조절해 주시고 이슈 사항들을 도출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같이 고민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역할이고,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을 하게 되면 아마 기존의 MP 제도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MP 제도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MP 제도 같은 경우는 MP 선생님께서 많은 부분 핸들링을 이렇게 하시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그것들이 너무 MP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공공건축가의 참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사업할 때 공공건축가님이 참여하시게 되면 이제 그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계획들을 크리틱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직접 그려보는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저희 신속통합기획에서는 MP 선생님과 건축기획설계 용역사가 원팀을 이루어서 우리 공공에서 직접 대안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 과정에서 여기 오늘 재개발 MP 새로 신규 위촉되신 위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아마 이 재개발 앞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면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많이 이제 걱정이 되시고 하실 텐데, 저희가 정비계획은 아까 자치구의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기획이 끝나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신속통합기획 빨리 가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비계획 용역을 먼저 착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고 저 정비계획을 가지고 그 자치구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제한 정비계획 초안이 서울시로 올라오게 되면 그 주민제한 정비계획 초안을 갖고 우리 MP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것들을 계획을 다듬어가면서 만들게 됩니다. 네, 아마 MP 선생님들 중에서 자치구청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제 내가 서울시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자치구에서 연락이 오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주민제한 정비계획안을 자치구에서 받을 때 자치구가 아무래도 계획 역량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어설프고 또 너무 과도한, 너무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갖고 오면 저희가 조정하기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필요시에는 착수보고 정도 때는 우리 MP 선생님들이 가셔서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너무 엇나가지는 않게끔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그렇게 조금 판을 짜놓은 상태고요. 뭐 보셔서 저희 아마 자치구에서 연락이 가시면 보시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 당연히 참석을 해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어차피 주민제한 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랑 또 같이 검토를 하실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치구에서 대상지가 후보지가 추천이 되면 대상지가 추천이 되면 저희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대상지를 좀 선정을 하고 기획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기획 완료 시점에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는 틀이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 마무리와 동시에 몇 달 안에 정비계획을 마무리를 해서 바로 이제 연락 공고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림 1구역인데요. 저희 그 총괄건축가 강동 교수님께서 MP 선생님을 맡아주셨습니다. 총괄건축가 되시기 전에.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워낙 많이 신림 1구역 하길래 뭐길래 그런가 아마 궁금하셨을 텐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강병훈 교수님께서 MP 선생님을 맡아주시고 검도시 건축의 단준배 대표님께서 이제 MA 역할을 맡아주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상지 보시면은 신림 1구역이 여기 보시면 서림역, 새로 건설되는 서림역 남측에 있고요. 관악산 줄기 아래쪽에 있는 대상지입니다. 이 신림 1구역은 2008년에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주민 간의 갈등이라던가 뭐 추진일 승인 무효 소송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3년 정도 계획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멈춰져 있던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통합 조합 설립 이후에 신속통합기획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꽤 큰 대상지입니다. 2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꽤 큰 대상지였고 당시에 갈등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오른쪽 도면에 보시면은 저게 당초에 주민분들이 시구합동회의라고 하면서 서울시에 제안했던 계획안입니다. 보시면은 위에 자율재생지구라는 것들이 있는데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다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13년 동안 개발이 안 된 이유가 주민 간의 갈등 문제였기 때문에 그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제자리에 있어 라고 하고 저 노란색이 제자리에 있는 데고 저 파란색은 개발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들을 수용할게. 그러면 이건 정비사업이 어떻게 작동하냐? 자율재생지구라는 거를 해서 저 찬성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공동주택에 살게 해두고 찬성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살게 하고 그런 빈집이 생기잖아요. 그 빈집은 조합에서 갖고 있다가 매각을 하겠다. 뭐 말은 좋은데 실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보시면은 관악산 바로 밑에다가 공원을 저렇게 확보하는 저런 계획들. 그리고 층수 계획도 지금 29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2040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종 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는 25층인데 주민들 마음대로 기본계획 어기고 29층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사업이 실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이것들을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13년 동안 사업이 지연됐고 아직도 무허가 건축물, 공용 화장실을 쓰고 있는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또 도림천이 범람을 해서 수년간 반복된 수해들이 있었고요.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광역도로 계획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시면 신림 1구역 주변으로는 저희 그 예전에 LHSH에서 지었던 주공 아파트들이 산 위를 다 깎아먹고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우리 신림 1구역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평면적 토지 이용 계획으로 볼 때는 여기 관악산 위치여서 개발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산 밑에 구릉지 보호하는 계획을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 이제 겁이 나는 그런 대상지인데 현장을 가서 보면 이미 산 위에 이제 아파트들이 올라가져 있고 대상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지형의 단차가 그리 크지 않은 거의 평지에 가까운 대상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보통은 양산지구라고 부르는데 위에 자율재생지구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 구청의 정비개혁 업체랑 같이 주민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조사를 해서 찬성률을 끌어올려서 75% 이상으로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율재생지구라는 거 없이 공동정비를 할 수 있게끔 갈등 조정을 했습니다.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5층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현행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용도지역을 좀 전향적으로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 위에 지금 아마 이게 포인터가 잘 안 돼갖고 LCD다 보니까 여기 이쪽에 요쪽에 보면 준주거 지역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저 땅이 지금은 현재 시장으로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 시설들의 상인들을 그대로 다시 재정착을 하게 하려면 상업 용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바로 옆에는 3종 주거지역, 대로변은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밀도는 그냥 2종 주거지역 수준으로 가져가되 층수 계획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열어주는 형태의 완화를 했습니다. 대상지 현황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평지였기 때문에 경관상의 지장이 없는 지역인데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서 층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조정을 했고 중간에 지나가는 광역도로 계획들을 다시 구청하고 도로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를 해서요. 이 부분을 조정해서 도로 선형이 아래로 내려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다시 평가를 해서 전반적인 계획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과 더불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같이 조정을 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은 이제 MA 선생님께서 이제 조정을 좀 해주셨는데 뒤에 관악산이 있고 밑에 도림천이 있는데 이 도림천이 지금은 복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신림 1구역이 아마 저희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지천 르네상스의 시범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개 주차장을 하천 복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정리를 했고 하천 복원을 할 때 관악산에서부터 하천까지 녹지축을 3개, 4개의 녹지축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공이 이런 자연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하고 주민 간의 갈등 조절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적인 성과를 이뤄냈고요. 단지 내 순환도로라든가 공동체를 위해서 블록을 나눠서 블록별 지역 특성에 따른 이제 건축 유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저희 지천 르네상스의 이제 기반이 되었었던 그 도림천의 복원 모습의 예시도입니다. 단지 내 공간들의 모습이고요. 준주거 용지에 임대상가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용적률, 층수에 대한 완화를 일부 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세대수도 많이 올라갔고 또 공공에서는 다양한 공공적인 요소들을 같이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당초 주민 제한안에 이제 그 성량값 아파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형태고 오른쪽이 신설통합계획을 적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층수를 거의 주민들이 제안하신 거를 보존을 해드리고 연면적도 많이 올라가고 대신에 우리 공공에서는 하천을 복원하고 공공 임대상가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통경축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적인 요소들을 담은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배치도고요. 두 번째 사례는 신양빌라입니다. 신양빌라는 지금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로 지금 언론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신지연 대표님께서 MP 선생님을 맡아주셨습니다. 보시면은 신양빌라가 저 사이트가 중곡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신양빌라가 재건축을 하려고 봤더니 원래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요. 지구단위 계획을 선변경하지 않으면 우리 정비사업 안 해줄게 라는 게 이제 이렇게 당연한 저희 서울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단위 계획은 공공의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사업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더니 지구단위 계획하고 정합성을 맞춰갖고 그거 기다렸다가 해라 라는 논지에 그런 의견을 좀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지역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된 게, 보시면은 뒤에 용마산이 있고 앞에 빌라가 있는데 완전히 그 재해 위험 지역입니다. 동보가 내려앉고 계단 침하가 되는 모습. 이렇게 재해적으로 위험한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라고 2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죠.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었던 의견, 높이가 너무 높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 지구단위 계획 정합성,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고지고대로 이제 하기에는 조금 계획적인 이 지역의 특수성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계획적인 원칙들은 지키되 절차는 좀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우리 신양빌라 북축으로 해서 신양빌라 동축으로 해서 산 위에 용복초등학교와 용복중학교 학교 2개가 있습니다. 학교 2개가 있고 뒤에 용마산이 있다 보니까 경관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어서 위원분들이 제일 걱정하셨던 게 높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가오변에서 봤을 때 이 산 위에 이렇게 그 판상형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경관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층수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층수를 낮추자니 밀도를 찾을 수가 없고 이사업은 빨리 보내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원칙을 용복초등학교 운동장 레벨 이하의 높이를 가져간다. 이거는 기본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다라는 첫 번째 계획 원칙을 가져갔고, 그러면 다 초등학교 레벨 이하로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통경축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주동에 탑상형 주동 한 2개에서 3개 조합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자. 이렇게 지금 계획 조정을 하는 상태여서 전반적으로 8에서 10층 정도 계획을 하면서 3개 동이 11층, 12층으로 계획되는 이런 건축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들이 신속통합기획의 도시건축통합계획이 아니라 그냥 도시계획으로 접근했으면 풀어낼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게 건축을 같이 봤기 때문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요것들을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면서 뒤에 초등학교를 위해서 단지 내 개방 시설들,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을 옥상부에 배치를 하고, 또 이제 굉장히 기존에 통학로가 안 좋은 45도 계단이 있었던 것들을 좀 브릿지를 연결을 하고 이런 공공성 있는 계획들을 같이 담았습니다. 이 계획 같은 경우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 게, 지구단위 계획을 하려고 했으면은 2년 이상 기다렸어야 되는데 요것들은 기간을 확 단축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정비계획으로 의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공공계획이고 정비계획은 민간계획인데, 저희 공공계획에서 민간계획을 같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신속통합계획은 공공계획과 민간계획 간에 동시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지침을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 지침을 도시관리과에 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동시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획 수립 기간이 2분의 1 이상으로 단축이 됐고, 이제 세대수도 한 2배 정도 늘었고 용적률도 많이 찾고 이런 계획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민분들이 당초 제안하셨던 왼쪽에 있는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건축적으로 훌륭한 이제 계획들이 나왔었고요. 이제 사업적으로도 좋은 그런 계획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단지 굉장히 예쁘게 저희는 좀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그 조각로입니다. 다음은 천호 3-2구역이고요. 우리 천호구역은 김병원 교수님께서 MP 선생님을 맡아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이고 이종 7층 주거지역이었습니다. 보시면은 3-2구역을 중심으로 위에는 3-1구역, 아래는 3-3구역, 3개의 재개발구역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더니 3개 지역이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그 3개 지역 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조건사항들이 좀 붙었습니다. 또 심지어 3-2구역하고 3-3구역은 경계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역을 강제로 통합하라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또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언제 상위계획을 언제 수립해서 언제 끝나 뭐 이런 그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상태였고 그 와중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계획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셔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작년 5월에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할 때 약식 기초생활권계획을 신속통합기획 안에 포함해서 수립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기본이 됐었던 제 계획안입니다. 3-2구역 가운데 있는 구역뿐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1구역, 밑에 있는 3구역까지 주변 지역 일대를 포함해서 공공시설의 배치라던가 보행동선의 연결 계획 같은 것들을 일체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3개의 구역이 따로따로 가지만 한꺼번에 가는 효과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계획적으로 통합된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그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을 구청에서는 일단 용역을 착수를 한 상태였고 저희는 이 계획 지침을 아까 신양빌라처럼 거꾸로 구청에 줘서 기초생활권 계획에 반영하게끔 그렇게 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재정비 촉진지구가 서치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이 2종 7층 주거지역이고 약간 구릉지 형태의 이 대상지가 볼록 튀어나온 형태의 동산 형태의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높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속통합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2종 7층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7층 수준의 이제 2종 7층의 평균 13층이 가능한 2종 7층 주거지역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높이에 대한 완화, 용적률에 대한 완화도 같이 했습니다. 대신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3-2구역만 보지 않고 선호 3-1구역과 3-3구역을 같이 보는 기반시설 배분계획이라던가 가로계획 같은 것들을 지침으로 담아서 반드시 지키게끔 저희가 그렇게 권유를 한 상황입니다. 공용주차장, 공용체육시설의 계획, 생활공유가로 같은 것들은 이상구역에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건축적으로도 하나의 단지로 읽힐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계획 지침하고 이런 계획 지침들을 저희가 고시문에 다 담게 됩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에서 하는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실현 가능한 거냐 과연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특히나 설계자가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설계자랑 같이 이제 말을 맞추면서 계획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는 단지는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해봤자 설계자가 선정되면 또 다른 거를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자의 자율성은 보장을 하되 최대한 우리가 줘야 되는 기본적인 지침들은 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2장의 페이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 장의 페이퍼는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두 번째 페이퍼는 건축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래서 여기서 지켜야 될 건축적인 그 사항들을 워딩으로 다 작성을 하고 중요한 단지 내 보행동선이라던가 매스에 대해서 지켜야 될 큰 원칙, 스카이라인, 통근축 같은 것들을 다 지침화해서 아예 정비계획 고시문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축 설계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고시문에 박힌 것들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지속 가능하고 여기 에피 선생님들께서 애써주신 내용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3-2구역의 건축 배치도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 주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영상 짧은 거 간단하게 보시고 2부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 중심부에서 떠나온 철거민들은 신림동으로 이주해왔습니다. 도시 빈민의 무허가 주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낙후 주거지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경관은 훼손되었습니다. 여기가 항부지였어요. 아주 저쪽으로 다 무허가 판자촌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도림천에서 물놀이도 많이 했었고요. 공중화장실 문제인데요. 한여름에는 냄새도 심하고 겨울에는 춥고 이 연탄 떼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심하고 너무 좀 낙후된 데 사는 것 같아요. 멋있고 좀 이렇게 깨끗한 데서 좀 이렇게 좀 살고 싶어요. 신림 1구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결정된 후에도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있었고 사업 찬반에 대한 주민의 갈등
광역 도로 문제, 또 수년간 반복된 수해 이런 것 등으로 주민들이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할 난제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공공의 지원이 정말 절실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공공기획이라는 것은 민간 사업에 대한 공공의 간섭이 아니라 공공의 지원의 핵심입니다. 신림 1구역은 관악산과 도림천의 지천이 만나는 임산배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곳입니다. 배후 관악산의 녹지를 4개의 경관축으로 연결하고 복원하는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림천의 지천을 수변공원으로 계획하여 자연과 도시로 열린 감성마을로 다시 태어납니다. 녹지축과 자연지형을 따라 건축물이 배치됩니다. 보행으로 소통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형 생활가로가 만들어집니다. 기존에 불편했던 어둡고 좁은 골목길 대신 주민들의 보행을 편리하게 이어주고 하천변 상가들과 만나 활력 있는 삶의 터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녹지축과 생활가로의 구성에 따라 4개의 생활권과 9개 소단위 생활공동체를 만듭니다. 관악산 주변의 살록변 마을에는 탑상형과 판상형이 조합되는 건축 유형을 도입하여 관악산 녹지의 흐름을 담았습니다. 커뮤니티 마을에는 클러스터형 커뮤니티 마당을 만들고 마을 초입부에 위치한 랜드마크형 복합주동은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상가가 도입되어 마을 장터와 플리마켓이 열릴 것입니다. 수변 마을에는 저층부 수변 테라스 카페와 산책로가 만들어집니다. 구릉지 마을은 자연과 도심 사이에서 다양한 외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신림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관악산 선세와 도림천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경관과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도시의 숲이 바로 신림입니다. 거주자의 다양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특화된 주거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공기획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고 공공성과 사업성 모두를 개선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림 1구역은 도시, 지역, 자연과 새로운 마을 공동체가 어우러지고 주민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는 감성마을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도시에는 장소의 특성과 다채로운 도시, 마을 경관을 형성하고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입니다.